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취득 이론 과정 4회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퓨전 360을 활용을 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좀 짧게 알아봤고요. 이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심으로 실습 형태로 수업을 했어요. 자, 오늘은 그 3D 모델링 데이터에 대해서 더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일단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교시에는 특강도법과 제도, 삼면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필기 시험에서도 꽤나 많이 나올 법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퓨전을 잠깐 켜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3회차 때 했던 데이터를 잠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저번 시간에 했던 필통 만드는 데이터였죠. 네, 로프트 명령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모델링을 이제 여기 퓨전에서는 바디라고 나오는데 단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품 하나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출력한다면 각기 다 다른 부품이죠. 이런 개별적인 부품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나의 단위를 이제 부품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조립이 되거나 또 어떤 이제 구성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조립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조립되어 있는 상태를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부품이랑 아래 부품이 이제 조립되는 형태가 됐고 부품은 두 개고 어셈블리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기능사 시험 때도 이 실기 시험 때 파일의 형태가 제공되는 파일이 어셈블리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공개 도면을 잠깐 다시 보면은 전부 다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동작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하는데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파일이랑 데이터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포맷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체 포맷 저장은 간단하죠.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포맷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은 퓨전을 쓰지 않고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나 라이노 같은 다른 3D CAD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데이터를 열어보려면 뭔가 서로 호환이 되는 어떤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공용 포맷이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포맷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공용 포맷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전체 형태를 선분으로 나타내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 공용 포맷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점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던 폴리곤 상태의 공용 포맷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시험 때도 두 가지의 포맷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기 시험에서 보시면. 그리고
GPL 시험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이 포맷 중에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포맷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하려면 다른 포맷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2회차 수업 때 폴리곤 상태의 포맷과 그 벡터 상태의 포맷이 차이가 있다 그랬죠. 지금처럼 선분으로 되어 있는 포맷들은 선분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포맷은 이런 곡선이나 자유곡선이나 데이터의 소실은 없어요. 손실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따가 우리가 이제 폴리곤으로 바꿔보면 점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형상으로 포맷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터에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상태의 데이터랑 폴리곤 상태로 변환된 데이터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시험에 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는 스텝 파일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스텝 파일 저장 방법은 파일에서 보시면 익스포트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포맷이 F3D가 먼저 보이는데 이거는 퓨전 360의 자체 포맷이에요. 이걸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타입을 잠깐 눌러보시면 쭉 내려가면 아래쪽에 스텝이라는 포맷이 보입니다. 이 스텝 포맷은 자체 포맷하고 거의 유사해요. 벡터 상태로 이루어진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설계나 디자인 툴에서도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호환도 되고 어느 정도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텝 파일은 거의 원본인 거죠. 아까 보셨던 선분으로 바꿔서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스텝 파일에는 하나 없는 게 있는데요. 이 자체 F3D라는 이 자체 포맷하고 스텝 파일이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도 있고 스케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우리가 고치면 히스토리의 내용이 바뀌면서 당연히 이제 형태도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원본인 거고 그 마지막 결과물만 바꿔가지고 선분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공유하는 게 이제 스텝 파일이에요. 그래서 스텝 파일은 히스토리가 일단 빠집니다.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툴에 넘긴다고 이제 형태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링 과정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엑셀에서 볼 수는 있는데 엑셀에서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고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툴마다 명령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공유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팩터 형태를 전달하는 스텝 파일이 있고 이번 애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3D 프린팅을 하려면 다른 데이터 포맷이 필요해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아직 수업할 때는 안 됐지만 그 3D 프린팅 프로그램을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뭐 큐라 같은 거 한번 잠깐 실행을 해서 포맷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큐라를 이제 좀 쉬운 버전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그 출력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이렇게 로드로 로딩을 해서 데이터를 STL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 정도 있네요. 네,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불러와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는 그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원래 이렇게 네, 곡선이 없긴 하네요. 네, 글자의 곡선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이 데이터는 메시 믹서에서 잠깐 열어보면요. 아까 방금 불렀던 데이터가 바탕화면에 요거 있죠. 테스트.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모델링하고 설계할 때랑 다르게 이런 곡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잘 보시면 곡선이 곡선이 아니라 점하고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이라 불러요.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3D 프린터 프로그램들은 대개 이 STL 포맷을 요구를 합니다. 폴리곤 상태로, 벡터 상태로 된 거를 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네, 이렇게 로드를 할 때, 아까 잠깐 보면은, 어, 이 포맷이 나오죠? 뭐, STL, OBJ, 뭐, DAE, AMF, BMP, BMP, JPG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고요. 이미지 파일도 뭐 이렇게 변환하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포맷이, 네, G코드는 출력 파일이고요. 시험에 이 포맷에 대한 게 나와요. 네, 출력 파일이 어떤 거고, 네, 이 공용 포맷으로 쓰는 폴리곤 상태 파일은 어떤 거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STL이라는 그 포맷이고, 그리고 OBJ, AMF, 그리고 뭐 VRML, 우리 그 인터넷으로 보는 가상현실 모델링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폴리곤 상태의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전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하면, 자, 퓨전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스텝이나 자체 포맷인 F3D로 저장을 하면 출력 프로그램들이 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제조나 또는 이제 생산에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포맷이 또 다 달라요. 제조 방식에 따라서. 근데 3D 프린터나 이제 금융 쪽, 뭐 CNC 이론 쪽 데이터들은 되게 폴리곤 상태의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장할 때 폴리곤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출력을 하려면. 그래서 주의를 하실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위에 이제 작업 파일들을 저장을 하나도 안 한 상태예요.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어, 클라우드 공간에는 없고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서 제가 이제 그 저장 익스포트로 가셔서 STL 폴리곤 공용 포맷으로 저장하겠다. 그러면 메뉴가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변환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능사 실기 시험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익스포트에서 STL로 저장을 하려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험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퓨전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파일에 가시면은 3D 프린트라는 메뉴가 있고 저는 귀찮아서 이제 더 가까우니까 네, 툴에 있는 메뉴를 씁니다. 툴에 가시면 make라는 명령이 있어요. make에 3D 프린트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우리가 모델링 했던 데이터를 뭐예요? 폴리곤 형태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처음에 이렇게 여시면 옵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닛 단위는 유닛은 뭐죠? 여기서 치수가 붙어서 나가는데 그 치수의 단위가 밀리미터냐, 미터냐, 센티미터냐, 뭐 인치냐 이거를 설정 잘못하면 상대방한테서는 크기가 다르게 보이겠죠? 자, 제품은 거의 다 밀리미터를 씁니다. 자, 프리뷰 메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미리 이 폴리곤으로 변환됐을 때 모양을 보겠다라는 거고, 자, 아웃풋, send to 3D 프린트 유틸리티 하는 거는 다른 툴로 보냈을 때 어떤 형태로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툴로 이렇게 보내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큐라도 있고, 메시믹서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꺼야 돼요. 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래야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어요.
요거는 설명을 들으셔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변환해서 저장하길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폴리곤으로 저장이 됐죠. 자, OK 하면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body2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네, 이러면 이런 프로그램에서 회차죠. 네, STL 파일은 이렇게 호환이 돼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파일도 생성을 하고 이런 출력 작업을 이제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하실 때 한꺼번에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 기능사 시험에서는 생깁니다. 기능사 시험 때는 보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 예제 4번인데 요 부품하고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하고 조립이 따로 출력해서는 절대 조립할 수가 없죠. 끼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STL로 필요한 만큼 공차를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Make의 3D 프린터를 누르고 체크하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프리뷰 메시는 체크하고 Send to 3D 프린터 유틸리티는 끄고 이렇게 해서 네, 바디라든지 상위 브라우저에서 상위 트리를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출력 그 프로그램에서 잠깐 불러보면은 네, 이렇게 한꺼번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렇게 공중에다가 출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포터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기능사 시험처럼 움직이게 하거나 해서 적당한 간격을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차에 대해서는 이따가 어셈블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교환을 잠깐 참고를 하시면 공용 포맷으로 저장을 할 때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텝 파일이 하나 있었고 이렇게 폴리곤 형태로 이루어진 STL이라고 하는 폴리곤 상태인 공용 포맷이 있었고요. 3D 프린터 프로그램들은 공용 포맷으로 폴리곤 형태로 되어 있는 포맷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포맷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네, 이런 게 시험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대개의 프로그램들은 벡터 상태인 데이터를 취급하면은 폴리곤을 편집을 못하고요. 폴리곤 상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은 벡터 상태인 데이터를 취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력을 위해서 이제 폴리곤 데이터를 편집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메시 믹서를 배워서 쓰는 거예요. 이 메시 믹서가 네, 오토데스크 메시 믹서인데 무료로 배포하니까 받으시면 돼요. 이 메시 믹서가 이 폴리곤인 상태를 이제 편집을 하는 툴이에요. 근데 다만 이 폴리곤 상태는 구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편집이 거의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건 가능하죠. 이제 출력할 때 뭐 분할해서 출력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뭐 자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적인 어떤 모델링이니까 이런 건 가능한데 크기를 사방 내가 예를 들면 여기 글자 크기를 1mm 정도 확대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수식성이 없어서 데이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요. 네, 위쪽에 상단에 있는 데이터는 안 움직이고 옆에 면만 지금 밀려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TL 파일은 편집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편집이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뭐 업체끼리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우리가 뭐 숙제 같은 거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업체끼리 주고받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뭐 특허나 아니면 뭐 실용신화나 뭐 이런 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델링은 이제 그 저작권에 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로 데이터를 이렇게 기업이 유출을 할 때는 편집이 편한 스텝 파일을 유출을 시키질 않아요, 보통. 왜냐하면 조금만 바꿔가지고 유사 제품 같은 게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STL 파일을 씁니다. 그래서 자, STL 파일의 특징이라고 하면 보안성이 있어요. STL 파일은 보안성이 있고 편집이 어려우면 특징을 알려드리면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파일이에요. 그리고 곡선을 저장하기가 어렵고 폴리곤 상태이기 때문에 다각형 상태로 저장이 돼서 치수 손실이 발생하는 크기가 약간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딱 그 크기를 재보면 숫자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퓨전에서 만약에 메쉬 파일을 폴리곤 파일을 이제 부른다 그러면 인서트로 외부 파일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편집하는 데는 제약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폴리곤을 이렇게 토끼를 이제 불렀는데 만약에 구멍을 뚫거나 어떤 그 형태에 대한 연산 과정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같은 포맷으로 반드시 바꿔야 돼요. 폴리곤이면 폴리곤으로 바꿔서 뭐 합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자, 이 모델링에다가 무슨 뭐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붙여야 된다 이거. 그럼 이제 특이한 기법을 좀 쓰는데 이런 막대기를 이제 붙여가지고 출력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같은 방식의 포맷이잖아요. 이것도 폴리곤이고 이것도 폴리곤이고 이거를 두 개를 컴바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합쳐졌거든요.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 보내가지고 출력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퓨전은 벡터를 편집을 하는 툴이잖아요. 그래서 퓨전에서 데이터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폴리곤을 갖고 오면 그냥은 안 되고 그 벡터 상태로 변경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맷이 중요해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어셈블리를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어셈블리는 아까 설명드렸죠. 조립 또는 이제 집합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사 시험 때도 어셈블리 형태로 이제 제출을 파일을 해야 돼요. 출력도 어셈블리 형태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품하고 어셈블리는 이제 상위 개념인 거죠. 부품의 상위 개념이 어셈블리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퓨전에서도 어셈블리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기능사 시험 문제를 예로 들면 이게 이제 1번 문제거든요.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끼워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잠깐 보면 이게 1번 문제 파일인데요. 원래 정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불러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두 번째 파일이죠. 이렇게 불러와야 된다. 네, 이렇게 불러와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셈블에 가면은 뭐 조인트라든지 이런 이제 결합과 관련된 명령이 있거든요. 이거랑 뭐 일단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X가 아닌가 보네요. 네,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간격이나 이런 조건을 줘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 나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스냅은 이제 포인트를 위치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 위치를 일치시키는 명령이고 요거는 좀 더 복잡한데 요거는 이제 그 플레인을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뭐 그 사이에 이제 끼운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어셈블리를 하려면 문제는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둘 다 저장이 돼야 이런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험장에서는 참고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버전은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를 않고요. 네, 복사 붙여넣기 방법을 써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실기 시험 대비 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또 설명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교환의 내용이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기능으로 어셈블리 파일을 카피 페이스트로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만들려면. 그래서 그거는 실기 대비 과정에서 이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 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조립품 거의 우리가 쓰는 실생활에서 쓰는 제품들이 거의 다 조립품이에요. 어셈블리로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로 된 제품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조립을 해 놓는데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공차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 아주 그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향식 설계와 바텀업 설계와 탑다운 설계. 이거는 설계에서나 쓰는 전문적인 어떤 개념인데 이게 시험에서 등장을 했었거든요.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면 우리가 부품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품을 조립을 해서 이제 조립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설계해 나가는 거를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바텀업 설계라고 하고 탑다운 설계는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우리 설계의 어떤 사양과 규격 같은 거를 미리 이제 규정을 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차를 만든다 그러면은 차량의 뭐 휠 베이스의 뭐 위치라든지 뭐 엔진룸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가이드를 잡아놓고 여기에 맞게끔 부품을 이제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탑다운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설계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결과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도 바텀업 설계와 탑다운이 있는데 어셈블리를 먼저 하지 않고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어셈블리 하는 형태. 네, 이게 이제 바텀업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셈블리를 하려면 공차가 있어야 돼요. 네, 반드시 공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요철 모양의 블럭이 있는데 위에 있는 그 블럭이랑 아래 있는 블럭이랑 이렇게 끼워지려면 위에 있는 블럭이 50mm 홈이면 밑에 있는 돌기가 이제 사람들이 50mm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기가 같으면 절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조립 공차를 줘야 됩니다. 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공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언뜻 사람들이 이제 이 공차를 이렇게 이 비어있는 틈새를 공차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공차의 정확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실용상 허용되는 범위의 오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용상 허용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뭐 레고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 레고의 실용성 뭔가요? 이렇게 그 음향이 이렇게 서로 조립이 되는 데 있죠. 빡빡하게 이렇게 조립이 돼서 어떤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게 레고의 기능인데 이렇게 어떤 물건이 기능을 하기 위한 치수 범위를 뜻해요. 그래서 50mm인데 여기에 빡빡하게 끼워지려면 몇 밀리미터가 필요하냐. 그래서 사출 같은 경우는 뭐 49.7이나 8 사이 정도만 막 빡빡하게 끼워질 것 같은데 3D 프린터는 또 다르죠. 네. 3D 프린터는 이 조립 공차를 우리가 알고 있던 사출하고 똑같이 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의 제조 공차가 또 특성이 있어요. 3D 프린터는 그 소재를 토출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압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공차가 좀 생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예를 들어 드리면 요 형태를 이제 출력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런 구멍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금 작아지게 되고요. 치수상. 이 바깥에 있는 치수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커져, 약간. 이렇게 3D 프린터에 제조 공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조 공차는 뭐 다른 물건들도 다 있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뭐 직접 작업하는 물건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발생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종이를 가위로 반을 딱 자르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조 생산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공차가 많이 생기고 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렇게 3D 프린터는 이제 수축이 하나 있고요. 수축은 이제 마이너스 공차를 유발을 하고 FDM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압착을 하니까 이렇게 플러스 공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 장비마다 특유의 공차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조 공차라고 하고, 설계 공차는 이제 그 도면에 그런 제조 공차나 조립 공차를 반영해서 그 실용상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설계 공차랑 제조 공차랑 조립 공차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공차를 측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뭐 1회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뭐 50mm짜리 물건을 뽑았는데 10개를 뽑았어요. 근데 뭐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나왔더라고요. 예제가. 그래서 이제 이 그 제품의 공차의 평균값이 얼마냐. 네,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건 쉽죠. 편차를 그냥 더해서 나누면 되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계산기가 없으면 네, 좀 불편했어요. 자, 그리고 네, 그래서 공차에 대해서 정확히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네, 공차 범위를 사실은 이제 도면이라 치면 규정이 돼 있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미리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3D 프린터 FDM으로 출력한다 그러면 이게 50mm면 참고로 여기가 레고처럼 빡빡하게 끼워지려면 49.6 정도로 모델링해서 끼워 보세요. 그러면 거의 딱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 실기시험일 때도 네, 그 공차를 임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능사 실기시험일 때는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회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 문제를 보면 어, 자, 여기 핀 모양이 지금 사이즈가 안 나왔죠. A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8파이 구멍입니다. 여기. 그렇죠. 8파이라고 돼 있죠. 자, A가 7.6파이면 빡빡하게 끼워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꺼번에 뽑아야 되니까 충분히 여유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붙어버려요. 출력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빡빡하게 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헐렁하게 잘 돌면 되거든요. 그래서 A를 최대한 작게 입력해서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때는. 근데 그 시험지에 보시면 공차는 최대 1mm까지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7파이인 거죠, 여기가 사실은. 그래서 지필이랑 필기시험이랑 공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공차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 문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 모델링을 하면 안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차를 이렇게 잘라다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육안으로도 안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실수에서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쪽으로 모델링 위치가 밀렸다든지 해서 붙어버리는 거죠. 출력하면서. 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1mm 공차,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0.5mm씩 이렇게 틈이 있는 상태로 모델링을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퓨전에서도 이제 나중에 실기 때 우리가 하겠지만 그 인스펙트에 매저에 가시면 간격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벽을 스케치 잠깐 끄고 네, 이 벽을 이렇게 네, 매저 기능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거리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0.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차가 잘못 들어갔죠. 0.5씩 나와야 최대 1mm의 공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네, 1교시에서는 이제 어셈블리랑 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참고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실기시험 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이브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케이 해봐야 인터넷이 되면 저장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었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려면 세이브에 익스포트에 가셔서 하셔야 되고 SL 파일은 툴에 메이크에 3D 프린트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에는 이제 도면에 대해서 도면 시험 문제도 도면 형태로 제공이 되죠. 이 3차원 형태를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 모델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면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퓨전에도 사실 이제 도면 만드는 기능도 있죠. 여기 보시면 드로잉이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뉴 드로잉에서 프론트 디자인 해가지고 도면을 이렇게 생성을 시킬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도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이렇게 불러서 템플릿은 잠깐 끄겠습니다. 네, 이상하죠, 그냥.
네, 이렇게 돼야 되죠. 너무 물건이 작아서 스케일이 작은데 배척으로 좀 바꿀게요. 네, 그래서 그 3D 모델링에서는 도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생성을 시켜줘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게 다 만들어줍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시험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받는 건 아니고 도면으로 시험지에 도면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도면을 읽을 줄 아셔야 되고 또 그 기초제도법에 대해서 이제 KS 제도에 의해서 제도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도 딱 어떤 규칙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한 10% 정도는 출제되기 때문에 은근 비중이 높고 또 맞추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냥 암기잖아요, 이런 거. 네, 그래서 2교시부터는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은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2교시에서는 이제 네, 투상도법과 제도 그리고 삼면도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할게요.